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중개사 법령 및 실무로 여러분들 입문과정에서 뵙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금 1회 시험으로부터 30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31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나름 이렇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서 1차 시험은 민법과 개론이 있습니다. 학개론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2차 과목이 있습니다. 2차 과목에는 이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들이 모두 몇 개? 5개입니다. 문제는 전부 4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문항씩 출제되는 과목이 5과목이 있는 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라는 과목을 지금 만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서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는 중에 2차 과목 중에 첫째 과목이 오늘 시간이죠.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입니다. 이 과목을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간단하게 과목 소개를 한다면 공인중개사법은 반드시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고득점해서 자격증을 받는 효자 과목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마 오늘 3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3시간 수업했는 것 중에 남아야 될 거 요거 2개입니다. 이 과목은 고득점 과목이다. 그리고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효자 과목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요 2가지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냥 기억하세요 이러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해 봅니다. 1차 과목은 민법과 개론은 주로 이해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1차 과목을 왜 공부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될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목이 민법과 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차 시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질과 소양을 검증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될 수 있느냐를 본다는 과목이니까 이해 과목이라면 드디어 1차 과목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이 뭐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2차 과목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2차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암기 과목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1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될 소양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해 과목으로 잡았다면 2차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암기형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이 자격증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 1차 과목들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 자꾸 이런 느낌을 바탕을 깔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과목들은 전부 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암기하라고 하지만 암기가 잘 안 되죠. 또 암기하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2차 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인 우리 과목은 암기할 것들을 전부 암기법, 또 암기하는 방법 이러면서 노래를 줄줄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는 이 11월부터 출발해서 이제 시험 치는 그날까지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노래가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결석 안 해야 됩니다. 했던 내용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2차 과목을 통과 못하면 어차피 자격증을 손에 못 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암기 위주로 가고, 특히 그 중에서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제일 작습니다. 범위가 제일 작으니까 뭐 해야 된다?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점수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나머지 점수를 다른 과목에 보태줘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효자 과목으로 쓰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중개사법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중개사법은 내가 잘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된다? 고득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득점한 점수를 다른 과목에 보태줘 가지고 합격으로 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공법을 점수를 많이 받아서 중개사법에 보태주면 그것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전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는 길을 여러분 간다. 그러면 한 몇 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만큼은 반드시 고득점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효자 과목으로 쓰셔야 됩니다. 범위가 제일 작습니다. 범위가 작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시다. 민법이 4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공부해야 될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민법 교재를 여러분 나중에 받으시거든. 제일 앞에서부터 끝까지 조문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약 2,000개 넘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40문항을 시험 친다면 우리 중개사법은 160개 조문입니다. 160개를 공부해서 몇 문제가 나온다? 40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범위가 민법이 이만하다면 중개사법은 여기서 40문제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들은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내가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득점 과목이다. 이거를 익히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과목 소개도 하고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자격증을 취득하는 바탕이 될 겁니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시간을 이야기하지만 다 정리하면 뭐라고요?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과목 소개를 했습니다. 교재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앞장 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체계라는 게 보이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법을 공부하기 전에 라는 내용 찾았습니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전달하기 어려운데 더 넘어가십시오. 더 넘어가시면 이러면 되겠다. 18페이지가 첫 페이지인데 1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밑에 페이지는 표시가 없죠. 17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17페이지가 뭐죠? 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게 법이라는 게 뭐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난입니다. 이 난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소개하고 진행합시다. 17페이지 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잠깐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치는 과목은 민법, 법이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법이죠. 공시세법, 법입니다. 공법도 법이죠. 과목이 5과목이 있는 중에 4개가 법입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 학개론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자, 그러면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요거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출발했다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니까 법의 적용 순서라는 거 찾았습니까? 순서가 첫 번째 뭡니까? 헌법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헌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되는 법이 헌법인데 헌법으로부터 새끼들이 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끼가 뭐다? 법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 밑에 뭐가 있고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는 조례가 있다. 이게 법의 순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법의 순서를 시험에 물을 일은 없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법 중에 제일 높은 법, 상위의 법을 헌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헌법의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게 1조입니다. 그 헌법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게 헌법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썩은 음식을 막 팝니다. 아니면 상한 음식을 막 팝니다. 그럼 여러분 썩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썩은 음식을 파는데 이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은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썩은 음식도 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자유는 주지만 썩은 음식은 팔아서는 안 되겠다. 왜? 사회 질서를 해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썩은 음식은 팔지 말기로 하자라고 뭐를 만든다?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법률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교재에도 있지만 헌법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법률은 국회의 동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법률은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드는데 사실은 국회가 만든다 하지만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의원은 누가 뽑았을까요?
우리들이 뽑았죠. 우리들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법률은 결국은 누가 만든 거다? 우리들이 만든 겁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랬지만 썩은 음식을 파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썩은 음식을 팔면은 1년 징역에 처하기로 하자라고 우리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4,500만 국민이 전부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자 저런 법을 만들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4,500만 명이. 그죠? 그래서 약 10만 명당 한 명의 대표자를 뽑아놨습니다. 그 대표자를 뭐라 부른다?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썩은 음식은 팔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시행을 해야 되잖아. 그죠? 시행을 하는데 시행은 누가 한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그죠?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을 만들었으면 명령 시행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대통령 명령이다 해서 시행령, 이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썩은 음식 만들지 마라 이런 것만 관리할 수는 없죠. 대통령이 외교도 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어 줍니다. 그 시행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령이라 해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이 관리하니까 국토장관의 명령을 시행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제일 먼저 뭐가 있고? 헌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법률을 만드는데 법률을 만들었으면 시행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죠? 그 시행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 대통령 이름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국토만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만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국토에 관련된 것은 국토장관에게 맡기니까 국토장관의 명령을 시행 규칙이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조례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조례라는 것은 각 시도에서 결정합니다. 이때 시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법이 쭉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들어보신 겁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법을 배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 범위가 공인중개사 법률이 시험 범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 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을 배운다 하는데 뭐를 배우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시험 쳐서 시험을 치는 범위고 요 범위가 모두 몇 개라고요? 160개쯤 된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범위 중에서 범위가 제일 작다 이 말이에요. 민법이나 여기 공시, 세법, 공법은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약 2,000개 조문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여 개를 공부해서 몇 문제 40문항을 관리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되는 세 범위가 약 2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얼마나 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고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죠, 이 공인중개사법은 자존심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민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공법 이런 공부를 해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하면 야,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이 저런 내용도 알아야 되느냐,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느낌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법은 추상적인 게 많죠.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또는 뭐 채권, 물권, 본다, 간주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 그게 그죠? 추상적인 용어라면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현직 생활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면, 사고 파는 걸 매매라 그러죠. 매매하면 수수료는 0.4%를 받아야 된다. 그럼 5억에 0.4%, 4, 5, 20, 200만 원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받으면 얼마? 400만 원이다. 이런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공부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뭐 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그럼 누가 작성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성했다라는 도장을 탁 찍어야 돼.
이 도장을 인장 등록이라 그래요. 그러면 중개업을 할 때 인장은 누가 등록해야 되고, 이거를 등록을 하지 않은 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런 공부를 한다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추상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법률 행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듣기가 편할 겁니다. 자, 굉장히 듣기도 편해. 범위도 제일 작고, 근데 문제가 작게 나온다. 그러면 좀 무시해도 그만인데, 문제는 몇 문제 나온다? 40문항이 출제되니까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야 되는 과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자존심 과목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손님이 왔겠지. 아파트 팔아주시오. 아니, 세를 하나 놔주시오.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도 공인중개사 공부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색이 영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손님보다도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영업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라도 중개사법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존심 과목이다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30회 시험이 끝났잖아. 그죠? 그러면 막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30년 동안 시험을 쳤겠지. 그죠? 몇 명쯤 쳤을까요? 잘 모르시죠? 이제 다음 달쯤 되면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 제일 앞장에 1회 시험은 몇 년도에 시행했고 원서를 몇 명 내가지고 몇 명이 합격했습니다. 라는 표가 교재 앞에다가 항상 쫙 다 들어옵니다. 잠깐 이야기한다면 막 지나간 30회 시험은 30만 명이 원서 냈습니다. 그죠? 3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시험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수능입니다. 수능. 국가에서 진행하는 시험 중에 이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약 60만 명 응시합니다. 예전에는 90만에서 이제 요즘 애들 많이 안 오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자꾸 내려와서 지금 한 60 몇만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수능 시험이 국가가 진행하는 제일 많이 치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30만 명 원서 냅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하고 달라서 30만 명이 원서 내더라도 약 10만 명 정도는 결시합니다. 옆집 아저씨 원서 넣으니까 나도 원서 한번 내봤다. 이런 사람이 30% 됩니다. 항상 중개사 시험은 1회부터 30회까지를 통계를 쫙 나와보면 한 30%는 결시합니다. 결시. 어쨌든 간에 30회니까 약 30년 동안 진행해서 뭐 단순 계산해서 30만 명 응시했다면 900만 명 정도가 응시했다라고 보잖아. 지금 그죠? 한 해 처음 응시한 사람도 있고 벌써 작년에 해보고 올 해보고 두 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세 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일일이 다 다르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약 900만 명이면 웬만한 성인들은 시험 다 공부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4,500만 국민 중에서 그죠? 19살 미만을 미성년자라 부르는데 미성년자들이 잘 시험 치지는 않겠죠. 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 빼내고 한 80세 이상 노약자들도 시험 크게 치지 않겠죠. 그거 빼내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 경찰관, 직장인 그렇게 시험을 안 칠 사람들을 빼내고 그러면 이렇게 다 빼내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중개사 시험은 거의 다 쳐봤다라고 봐야 됩니다. 약 1,000만 명 정도.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일명 뭐라고 부른다? 국민고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람을 느낄 겁니다. 첫째, 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런 법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큰 목적이고 떠나서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건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공부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또 공부를 해서 일정한 점수가 나와야 합격이고 라는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시험 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 요 범위를 시험 치는데 이게 과목 중에서 범위가 제일 작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하단에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를 복습 한번 해봅시다. 제일 밑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찾았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다? 법률이 있다. 법률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졌다?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 방금 했죠?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의 동그라미.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
국토교통부령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게 중개사법의 구성이고 요게 시험 범위입니다. 자, 밑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및 능력의 교려, 중개 업무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중개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관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다음부터 줄 거 놓으셔야 됩니다. 명령으로서 위임하여 정하게 된다. 지금 읽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법으로 다 결정을 못하니까 명령으로 결정을 하는데, 명령에는 밑에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시행령 줄 딱 꺼놓고,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명령이 시행규칙 줄 것이고, 내려가서 시행규칙을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그 국토교통부의 명령이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험 범위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자, 이제 중개사법이라는 과목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이 중개사법은 고득점 전략감이고 범위가 가장 작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까지를 공부하신 거예요.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십시오. 드디어 18페이지 이제 중개사법의 제1조가 출발을 하고, 여기가 이제 첫 시간이 출발을 합니다. 자, 1번의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과 성격 이렇게 나타났고, 1번 내려가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찾으셨습니까? 목적의 동그라미 그려놓고 옆에 기념으로 제1조에 줄 것 씁니다. 자, 이제 중개사법을 출발했으니까 제1조는 그래도 명색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1조는 지금 뭐라고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목적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사법을 공부하는데 제1조는 뭐다?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1조가 뭐라고요?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은 제1조 목적은 지금 30회를 시험 치는 과정 중에서 1회부터 30회까지 시험을 쳤는데 목적에 대해서 12번 출제됩니다. 자, 12번 이렇게 하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면 2년에 한 번 꼴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12번이나 출제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1조 목적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최근 5년 동안, 그러면 25회 시험부터 30회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이것도 희한하죠. 한 25회 이전에는 2년에 한 번 꼴로 나왔어. 그러니까 12번이나 출제되던 것이 최근 5년 동안에는 출제가 안 됐으니까 지나간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31회 때는 출제할까요? 안 할까요? 모른다. 일단은 그죠? 모르죠. 모르지만 나올 확률은 아주 높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자, 다시 제1조 목적은 지금까지 12번이 출제됐는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거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시험 치는 31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올 확률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1조 목적은 설렁설렁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건 원래 출제될 것이다 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목적이 뭘까요? 하니까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 단어 찾으셔야 됩니다. 전문성의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의 동그라미 육성하여 육성에도 동그라미 마지막 목적이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도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을까요? 5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오지선다 5개 중에 하나를 찾으시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계속 뭘로 공부해야 된다? 5개를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1조 목적도 5개로 나누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니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면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다섯 가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 12번이나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를 한번 확인해 본다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제1조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X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음 중 목적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국민의 재산권 보호 X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랬지 국민의 재산권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올려놓고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게 답으로 돌았다고. 다시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사로 보이지만 부동산 학계론 등에서 수요 공급의 조절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슬렁슬렁 보면 전부 다 목적이 될 것 같아. 이런 목적이 없잖아 지금. 그죠? 이런 걸 놓고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묻는 문제가 12문제나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리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목적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 지금.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면 틀린다는 걸 잡고 계셔야 돼. 지금 동그라미 하셨지만 누구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자, 이렇게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여러분들은 중개 업무를 이런 글자 하나 탁 갖다 붙이면 웬만큼 눈발가가 찾아내겠습니까? 중개 업무하면 틀립니다. 또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X입니다. 중개업도 지도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목적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이라 하고 시험에서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다음 목적 중에서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최종 목적이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도 문제는 걸었습니다. 그러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랬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면 틀리는데 이런 재산권 보호 등이 다른 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말들이 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투기를 억제하고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이런 말들은 타 과목 등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듣기 때문에 이거를 목적이 아니라는 걸 찾기가 안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좀 전에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 토지는 내 땅이라도 개인 것이라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의 공개념이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이 100평이 있다고 칩시다. 100평 위에 집 다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지어요. 법에 따라서 이 땅은 80%만 지어라. 이거를 건폐율 그래요. 자, 80%를 지어라. 건폐율.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3층까지만 올려라. 7층까지만 올려라. 이거를 용적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 있는데 봐요.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집 못 짓잖아 지금.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이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개념이다. 그걸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중개사법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 걸어놓고 아닌 거 찾아라 하면 찾아내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을 걸어 놓는다고. 그죠?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오늘 첫 시간에 1조 목적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30회 시험 중에 12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은 출제가 안 됐어. 그러면 항상 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하고 원래 나옵니다 하는 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사정이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제1조 목적은 5가지로 기억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겠지만 목적이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라 그랬습니다. 전문성을 제고가 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하지 중개 업무를 육성하고 하면 틀린다니까요. 또는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지도하고 이런 말도 틀린다고. 그죠?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요 5가지는 오늘 들어놓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최종 목적 하나는 심으려고 이렇게까지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원래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 업무를 하겠죠. 뭐 빠르게 할 사람도 있고 늦게 할 사람도 있고 또는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언제 중개업 하실 거예요? 예정? 다음 해. 1년 뒤에 바로 합니까? 다음에 그럼 양보해서 2년 뒤에 하신대요. 상당히 용감하시죠? 원래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언제 중개업 하실 예정이에요? 2년 정도 훈련 받고 한 3년째 해보고 싶다. 희망이죠. 원래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언제 중개업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경험을 다시 하고요. 그 후에 1년 정도 훈련 받고 1년만 훈련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앞으로 계속 공부도 하시니까 안 물어보면 서운하시겠죠. 원래 합격하셨다 치고 언제쯤 중개업 하실 거예요? 아직은 생각 없다. 그죠? 이런 분이 주로 빨리 해요. 또 보통 보면 생각 없다는 분이. 자, 지금 제가 뭐를 물어봤는가 하면 자격증을 준비하셔서 언젠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중개업을 하겠는데 그럼 빠르게 하실 분도 있고 아직 생각이 없던 분도 있고 뭐 2년 뒤에 하실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중개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잖아 지금.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개업식 해야 됩니다. 개업식. 뭐 어떤 분은 뭐 사무실 구해야 됩니다. 뭐 광고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말도 다 맞는데 어떤 분은 청소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래, 청소도 해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사업을 제일 먼저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개업식을 합니다. 왜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조차도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려야 되죠. 모르는 사람에게도 지금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판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식을 하는데 개업식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꽃다발 하나 들고 오겠죠. 맥주도 한 명 들고 옵니다. 그래 와서 야, 너 드디어 사무실을 개업했구나. 이제 개업을 축하한다. 해놓고는 뜬금없이 이 사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래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배운 대로 그 대답하셔야 돼요. 그죠? 개업 인사말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야, 개업을 축하한다. 가방 들고 다니면서 고생하더니만 드디어 개업을 하는구나.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면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배운 게 그거잖아. 그죠? 그렇게 대답하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디 공부하러 다니다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죠? 강남인지 어딘지 다니다가 냉수 또 와가지고 이럽니다.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말해봐라.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고? 그때도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게 그거잖아. 지금 최종 목적. 그죠? 친구가 기가 막히겠죠. 휴대폰을 눌러서 119 딱 눌러놓고 한 번만 더 물어보겠다 이럽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보고는 이제 119 부를 판입니다.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때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도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하면 실려갑니다. 개업식 못하고. 세 번째는 돈 벌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겠지. 자, 우리가 개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다? 돈 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부할 때는 뭐라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제1조 목적을 전달하면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겠지만 최종 목적 하나는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중개사법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업 인사말로 전달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렇지. 또 뭐 개인의 경제에 개인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거 하나는 오늘 기억하라고 이 정도로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래 물으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러는데 중개사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야, 니 이 개업을 하는 목적이 뭔데? 하면 여기서부터 다 읽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하니까 앞으로 친구들도 꼭 공부한 사람을 친구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종 목적은 뭔데? 이래 물어봐 준다고.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함. 요거 하나라도 오늘은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전달을 했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칠 때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문제를 걸어 놓는데
이거를 못 찾아내는 학생이 있다고 이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 최종 목적 하나는 심어갑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제1조. 자, 1조를 공부하고 나니까 2번 내려오니까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성격의 동그라미, 뭐 또 성질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자,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본인은 어떤 성격입니까? 꼼꼼한 성격이다. 그렇죠. 꼼꼼한 성격. 본인은 어떤 성격입니까? 활동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아주 좀 긍정적이다. 그죠? 제가 예전에 다른 분한테 본인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까칠한 성격입니다. 이러더라고. 뭐 저한테 까칠한지 다 까칠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도 나름대로 까칠하다, 활동적이다, 꼼꼼하다 성격이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법의 성격이 하필 4가지라. 그래서 이게 또 문제 내기가 좋아. 쓸데없는 걸 하나 탁 끌어놓고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짚어야 돼요. 자, 이 법은 어떤 성격입니까? 하니까 1번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의 동그라미. 그 사회법을 다른 말로는 옆에 있죠. 중간법, 혼합법인데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법적 성격이다. 2번 중개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이다. 기본법의 동그라미. 이 기본법을 다른 말로는 일반법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중개를 할 때는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중개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적 성격이다. 3번째,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먼저 해석하니까 특별법적 성격이다. 특별법의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 4번 해놓고 하나 더 적으셔야 돼요. 4번 국내법적 성격이다. 국내법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의 성격이 모두 몇 가지로 나타났다? 4가지죠. 그럼 이제 쓸데없는 걸 하나 탁 걸어놓고 이 법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나, 둘, 셋, 넷 자꾸 이렇게 자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꾸준히 그렇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하나 적으셨으니까 이제 책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새기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개사법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이 쫙 나오는데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자고죠. 이렇게 목적을 공부해놓고 나니까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무슨 성격?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공법과 상법이, 사법이 섞여 있는 혼합법이다. 이랬습니다. 사회법. 두 번째는 중개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이다. 기본법입니다.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고요. 중개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세 번째는 민법과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의 성격이다. 네 번째 적어 놓으셨죠.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에요. 이게 법의 성격이에요. 그죠? 사람도 나름대로 성질이 다르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런 4가지 성질을 가져가는데, 자, 국내법이라는 것은 국내에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오바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의 성격 4가지를 익히시면서 이제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들어오겠죠. 이 법의 성격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 4가지에다가 실체법 이런 거 하나 딱 걸어놓고 찾아내도록 만든다고. 그죠? 어떤 게 틀리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있는 4가지는 익히셔야 된다고. 이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1조 목적을 공부해 보니까 중개사법은 이런 성격을 가져가더라까지 지금 공부하신 겁니다. 자, 1교시에 과목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은 고득점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현실적인 과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제1조는 뭐다? 목적. 목적에 따라서 성격이 나타났다까지가 이제 1교시를 정리해 보신 거죠. 2번 내려오면 용어의 정의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개사법은 본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용어의 정의 보다 해맑은 정신으로 체크해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